저는 이번에 음성인식 관련해서 딥러닝 쪽에서 기초적인 내용을 발표하게 된 심규홍이라고 합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음성 처리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고요. 저번에 기영님께서 네 번에 걸쳐서 이제 자연어 처리를 해주신 걸로 봤는데, 저는 지금 이 발표 두 번에서는 코딩 실습은 직접 안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딥러닝 내용 자체도 뭐 엄청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이게 딥러닝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코딩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처음 해보시는 분도 있고 이렇다고 들어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다들 좀 같이 공유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딥러닝이 최신 음성 인식에서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훈련하고 그런 디테일한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그런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가벼운 개론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딥러닝 관련해서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스피치가 사실 월등하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스피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큰 틀에서는 한쪽에서 음성 인식,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하는 STT 혹은 ASR이라고 하죠. ASR은 이제 오토매틱 스피치 레코그니션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에는 음성 합성, 텍스트 투 스피치, TTS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잘 조합하고 다른 것들을 섞어서 시리, 구글 어시스턴트, 코타나 같은 음성 비서가 나오고 있고 아마존 에코닷 같은 스마트 스피커도 나오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차량용 음성 컨트롤하는 거, 카카오 내비 같은 것도 있고 소리를 볼륨 키워라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다음 고객센터 ARS 음성 인터페이스나 자동 회의록 작성 이런 거 받아쓰기 해주는 거고 음성 키워드 반응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리아 같은 특정 키워드에 반응해서 뭔가를 하는 내용이고 동영상에 자동으로 자막 따라주는 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유튜브에도 있고 뭐 브루어 같은 것도 있고 동시 통 번역도 가능하고 화자 인식이라든지 화자 목소리 특정 화자의 목소리만 적응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지금 다양한 스피치 어플리케이션으로 나오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상용화가 잘 되어 있는 상태죠. 이 상용화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미 99% 이상의 환경에서도 충분히 사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은 스피치 음성 쪽에서는 사실 딥러닝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다른 분야보다 더 거뒀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성인식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근데 뭐 음성인식이나 음성합성이나 다 이제 주로 대기업이 다루고 있고요. 특히 음성인식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특히 중국이 이제 커더싱페이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음성인식 잘하는 회사와 음성합성 잘하는 회사 그러면은 어떤 딥러닝 컴포넌트들이 사용이 되었나를 차차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딥러닝은 다들 데이터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음성도 예외는 아니라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혹은 그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음성 데이터는 뭐 사실 기본적으로 음성이라고 해서 특별할 건 없고 음악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새소리 뭐 그런 소리와 크게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죠. 소리 데이터고요. 소리 데이터는 웨이브폼 파일로 저장이 되고 웨이브폼 파일은 여기 왼쪽 위에 보이는 까만색 폼처럼 원딜 잠시만요. 16kHz, 16,000Hz로 녹음된 음성이다라고 하면 초당 1초를 16,000번으로 쪼개서 그 16,000분의 1초마다 들어온 소리가 어느 정도의 세기를 가지고 있었느냐를 기록한 것이 웨이브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세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표현 그 자체로는 어떠한 유의미한 데이터도 뽑아내기가 뭐 가능은 합니다만 사실은 음성인식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양한 처리를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웨이폼은 뒤에서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스펙트로그램이라는 포리에 트랜스폼을 거쳐서 나온 피처로 1차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펙트로그램과 우리가 실제로 이 음성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에 대한 텍스트, 여기서 What are you looking at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 텍스트와의 매칭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스펙트로그램을 만드는 건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스피치 데이터를 만든다는 것은 웨이브폼과 그 텍스트, 어터런스라고 하는 그 둘을 페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두 경우 모두 N2 1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동일한 텍스트더라도 인풋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모으는 게 상당히 어렵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한 이미지에 대해 한 가지 답밖에 없는 원투원 프로블럼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N2 1 프로블럼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퀄리티,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도 대단히 어렵고 그 데이터를 검수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고 그 데이터가 되도록이면 다양한 환경에서 모아지게 하는 것도 어렵고 데이터 관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핵심적으로는 1번과 2번 웨이브폼과 어트런스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옵셔널하게 있으면 좋은 정보는 얼라인먼트입니다. 이 얼라인먼트라는 건 웨이브를 말하는 과정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초부터 몇 초까지가 어떤 단어, 어떤 텍스트의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전달하는 것이 어터런스입니다. 즉 이제 뭐 0.3초부터 0.7초까지 하시다. 뭐 이런 데이터고요. 이거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됩니다. 딥러닝이 대충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없어도 좋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웨이브폼을 만든다고 할 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스타일, 그 다음에 또 이제 변화를 줄 수도 있고 노이즈를 섞을 수도 있습니다. 리딩 타입으로 스타일을 만드는 경우 책을 읽는 것처럼 녹음하는 거고요. 컨버세이션은 대화하는 것처럼 스폰타니어스는 이제 연속적으로 길게 여러 스피커가 등장할 수도 있고 단어들로 구성된 스피치 데이터일 수도 있고 다음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뭐 노이즈가 섞인다든지 말을 더듬는다든지 마이크 퀄리티가 낮다든지 이제 양방향 스테레오 채널이라든지 이제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라든지 에코가 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한 베리언스로 등장을 합니다. 데이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음성 데이터를 모으기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실제로 가이드를 주지 않으면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같은 데이터를 지금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웨이브폼과 스펙트로그램과 텍스트. 과정에서 조금씩 정보 손실이 일어납니다. 웨이브폼은 진짜 로우한 정보 그대로니까 문제가 없고요. 스펙트로그램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는 페이즈라는 정보를 잃어버립니다. 보통은 안 들고 갑니다. 그래서 스펙트로그램 웨이브폼으로 바로 바꿨을 때 다이렉트로 바꾸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스펙트로그램에 있는 베리언스나 스타일 정보, 노이즈 정보를 다 빼고 나면 실제로 컨텍스트, 내용에 해당하는 텍스트가 나오게 되는 구조고요. 자, 지금까지 이 얘기만 들어도 되게 복잡하잖아요. 실제로도 지금까지 전통적인 딥러닝이 아닌 이제 스피치 투 텍스트에서는 대단히 다양한 룰 베이스 컴포넌트들이 결합을 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웨이브폼에서 피처를 뽑고 피처 엑스트랙션을 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만들어진 어코스틱 모델과 랭귀지 모델과 사전, 렉시콘을 동원해서 이 피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일일이 체크하는 룰 베이스일 수도 있고 트레이너블 할 수도 있는 디코더를 만들고 이것 네 가지가 다 훈련이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정보를 조합하고 휴리스틱한 트라이얼 앤 에러를 거쳐서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었는데요. 2010년대 초반, 2012년 3년쯤엔 이제 딥러닝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할 수 있다 하는 개념이 등장을 했고 그 개념이 너무나도 혁신적이었고 이 모든 파트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엔드 투 엔드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고 아직까지도 엔드 투 엔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유희원님께서 이 방식은 스펙트로그램을 안 쓰는 건가요? 하고 물어봐 주셨는데 아닙니다.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이 스펙트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이고요. 지금 노란색
지난 박스만으로도 엔드-투-엔드라고 하지만 이제 최근 2017년, 8년 들어서면서부터 웨이폼 자체를 인풋을 쓰려는, 그러니까 노란 박스를 더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저 경우에도 엔드-투-엔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피처 익스트랙션이 앞에 있으면 보통 스펙트로그램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도 저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나올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엔드-투-엔드로 훈련되었더라도 아직 절대 다수의 스피치 음성 인식 시스템에서는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이 필요하고요. 다행히도 이 푸리에 트랜스폼 과정은 대단히 최적화가 잘 돼 있어서 어떤 CPU, GPU에서도 빠르게 돌아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텍스트 많은 다음에 이 텍스트를 추가로 찾는 빔 서치, 이건 다음 시간에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빔 서치를 위해 필요한 랭귀지 모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한 장 넣고 정답만 찾으면 되는 이미지와 다르게 스피치, 랭귀지 같은 다양한 경우에는 전처리와 후처리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실제 사업에 쓰시려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사업에 쓰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딥러닝이 엔드-투-엔드라는 이름은 거창한데 전처리, 후처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성능 향상이 상당한 부분이 특히 음성 쪽입니다. 전처리에서 노이즈를 안 걸러주면 성능이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요. 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스피치 피처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보통 사람의 목소리가 후두에서 나오잖아요. 이제 라릭스라고 하는 후두에서 후두뼈 안에 보컬 코드라고 하는 성대가 들어있고, 그 성대가 1초에 남자는 대략 100에서 150번, 여자는 대략 200에서 250번 떨려서 피치를 만들고요. 이 피치를 이렇게 균일한 주파수로 형성되는 공기의 파동을 위에 있는 코와 입과 혀와 이빨에서 잘 조율을 해서 소리로 발현을 해냅니다. 사람 목소리의 기본 발음 단위는 음소라고 하는 포님이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발음소라고 알고 있는 걸로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음소의 길이는 제가 표를 작게 넣어놨지만 단모음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수십 미리세컨드에서 장모음이나 긴 발음 같은 경우에는 100ml까지도 올라가는 단위가 있고요.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혀가 아무리 빨리 움직여봤자 초당 10번 움직이면 많이 움직이는 거겠죠. 혀가 바뀌어서 소리가 우리가 내는 발음이 바뀌는 걸 텐데, 근데 아까 후두는 100번, 200번씩 떨린다고 했잖아요. 여기 왼쪽에 있는 웨이브폼이라고 써있는 파란 그래프를 보면 실제로 자글자글한 균일한 파동이 계속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후두에서 만들어내는 피치에 해당하고요. 그거를 큰 움직임으로 서서히 변하는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그 덩어리들이 우리가 혀와 이빨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음소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피치는 밴드위스가 로우 움직이지만 하이 밴드위스 캐리어에 움직인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웨이브폼을 만들었을 때 웨이브폼을 스펙트로그램으로 바꿀 때는 우리가 휴리스틱한 논리지를 사용을 합니다. 음소가 보통 길이가 제일 짧을 때 20ms 정도, 10mm, 20ms 정도라는 걸 감안해서 웨이브폼을 25ms 단위로 자르는 거죠. 그리고 10ms 단위로 움직이면서, 즉 15ms씩 겹치게 가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윈도잉 방식을 사용을 해서 각 25ms에 해당하는 부분마다 프리 트랜스폼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스펙트로그램이고요. 왼쪽에 있는 스펙트로그램이고요. 지금 스펙트로그램을 보시면 밑에 쪽이 주파수가 낮은 주파수고 위에 쪽이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보통 4K, 4096kHz 이상의 목소리를 잘 내지 않기 때문에 그 밑에 대부분의 목소리가 몰려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주파수가 많은 부분도 있고 진하게 나오는 부분, 주파수가 적게 나와서 검게 나오는 부분도 있죠. 이 자체로도 충분히 정보가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음성인식에서는 또 휴리스틱한 논리를 사용을 합니다. 사람의 귀가 반골이 관해서 정확히는
저주파 수는 해상도가 높습니다. 저주파 수는 해상도가 높다는 얘기는 10mm 10Hz와 20Hz, 20Hz와 30Hz를 구분은 잘 하지만 1000Hz와 1010Hz, 1020Hz는 구분을 잘 못한다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광고용한 동작과 비슷하고,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넓게 간격을 벌리고 위쪽에서는 반대로 얘기했네. 아래쪽에서는 좁게 간격을 벌리고 위쪽에 넓게 간격을 벌려서 평균을 내서 만들어낸 넬 프리퀀시라고 하는 스펙트로그램을 변형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이 좀 더 딥러닝이 배우기에 용이한 사전적인 피처가 되고요. 그 과정에서 얻은 잃은 정보 손실보다 훈련에서 얻는 정보 손실이 훨씬 좋아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스펙트로그램을 음성 인식에 인풋을 넣겠다라고 하면 넬 스펙트로그램을 넣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넬 스펙트로그램으로 바꿨을 때 더 균일하게, 더 다양하게 넓게 분포하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피처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딥러닝의 재료가 준비가 된 거잖아요. 왜냐면은 웨이브폼을 스펙트로그램으로 바꿨고, 그다음 텍스트도 있으니까 이제 인풋 데이터도 있고 아웃풋 데이터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딥러닝뿐만 아니라 자연어 처리 대부분의 문제긴 합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얼라이먼트 프로블럼이 등장을 합니다. 얼라이먼트는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렬이죠. 음성의 어떤 부분이 텍스트의 어떤 부분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건 되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미지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걸 제가 자꾸 예로 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뽑은 피처가 각각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답을 줘야 될 거잖아요. 정답을 주기 위해서는 각각 프레임에 맞는 라벨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김KS 님께서 정렬은 정하기 좀 애매하지 않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맞습니다. 정말 음성에서는 정하기 정말 애매하죠. 말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뭐다라고 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라벨링이 어렵고요.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러닝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김KS님께서도 말씀을 이런 의미로 해주셨을 것 같은데, 음성은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요. 발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기는지. 그리고 텍스트로 끊는 게 더 힘듭니다. 왜냐면 텍스트는 발음 기호가 아니니까요. 한국어 같으면 더 힘들겠죠. 중국어 같으면 더 힘들고. 중국어는 이제 표현 문자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그 텍스트를 다 이제 발음 기호로 바꾸자니 그거를 또 할 짓이 아니고 렉시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참고로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자로 안 하고 다 그냥 영어로 끔차해서 음성 인식을 합니다. 그거는 그냥 어디셔널한 얘기고. 그래서 프레임마다 정확한 답을 주기 힘들고, 또 중간에 끼는 노이즈들이 있잖아요. 그런 텍스트와 관련된 여러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라벨링을 회사에 맡기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듣고 쪼갠 걸 다시 확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박스 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일단 비싸고, 그다음 사람마다 다 이제 0.5초부터 0.7초 하는 사람도 있고 0.6초부터 0.8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 다르니까요. 자연어 처리는 언어에 무관한 방식으로 발전해 가는데 음성 인식은 언어별로 특화된 방식이 다른가요? 라고 기영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니버셜하게 다 그냥 영어 캐릭터 발음 나는 대로 써가지고 하는 게 보편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 고유의 특성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음성 인식 같은 경우에는. 자연 처리도 아마 언어에 무관한 방식이라고 해서 바이트 페어 인코딩 같은 걸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음성 인식 같은 경우에도 텍스트는 바이트 페어 인코딩을 하고 음성 같은 경우에 스펙트럼을 뽑고 하면은 이제 랭귀지 인디펜던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를 이용해서 영어로만 프리트레인을 한 모델이더라도 힌디어나 한국어에 적용했을 때도 무리 없이 동작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기영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어의 벽을 넘기 위해서 바이트 페어 인코딩 같은 것들 하는 것이 확실히 요즘 추세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한국어 스페시픽하게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라벨링을 프레임 와이즈로 해야 되는 일이 있다거나 하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문제가. 프레임 와이즈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이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은 꽤 있습니다. 키워드 스파팅 같은 거를 한다고 하면
노트북, 뭐 모니터, 볼륨업 이런 특정 키워드에 반응하게 하려면 키워드를 쪼갤 수밖에 없거든요. 라벨링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예, 그런 얘기가 있었고 잠깐 유익한 얘기지만 딴 데로 샜었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웨이브폼과 뽑은 스펙트로그램 피처와 텍스트의 길이를 비교해보면 제가 지금 밑에 최근 음성 인식을 이용한 딥러닝은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는 음성을 말하면 약 10초 정도 나옵니다. 이게 10초를 16kHz 인코딩을 하면 160K의 프레임이 나와요. 즉 16만 개 프레임이 나온다는 얘기고, 근데 이거를 스펙트로그램 10ms 윈도잉으로 뽑으면 1000스테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어로는 12개에서 16개짜리 워드 또는 워드피스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1000개, 웨이브폼을 인풋으로 다이렉트로 쓰면 16만 개에 대해서 정답은 12개밖에 안 갖고 있는 거고요. 피처를 1000개를 좀 많이 줄이더라도 1000개에 대한 정답을 12개에서 16개밖에 안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정답을 주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얼라인먼트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거 어디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정말 불확실하고 성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이라서 다른 방법들이 진화를 했어요. 다른 방법들이 진화를 해서 1000개를 12개, 16개에 맞출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엔드-투-엔드 딥러닝이 흥할 수 있었습니다. 딥러닝은 데이터 헝그리한데 그 데이터 일일이를 어노테이션을 디테일하게 달아야 되면은 시작도 못했겠죠 아마. 일단 코스팅 딥러닝 모델을 간략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2015년에 나온 딥스피치2라는 논문이고요. 바이두에서 발표가 됐었고 뒤에 한참 뒤에 나오지만 여러모로 기념비적인 논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인풋으로 스펙트로그램을 받고요. 아웃풋으로 CTC라는 처음 보는 게 있는데 저건 좀 이따 나올 거고, 중간에 개수가 바뀌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스펙트로그램 8개가 들어와서 끝까지 8개로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저 앞에 노란색 컨볼루션에서 길이를 좀 줄입니다. 스펙트로그램이 1000개가 들어오면 앞에 네트워크 딥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LSTM 같은 게 아닌 컨볼루션이 들어와서 컨볼루션 스트라이드 2로 피처를 반씩으로 줄이는 3층이 들어갔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스펙트로그램이 첫 번째 컨볼루션 스트라이드 2를 지나면 길이가 500이 되고, 두 번째 스트라이드를 지나서 250, 세 번째 스트라이드를 지나서 125까지 줄여서 이제 125 to 12, 16 매칭이 되게 하는 약간 난이도를 줄여주는 과정이고요. 음성이 그렇게까지 이제 각각의 프레임에 구애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스트라이드 풀링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를 여러모로 여기서 제시를 합니다. 자, 그 위에 쌓은 거는 리커런트 올 GRU라고 되어 있는 바이디렉셔널 LSTM 혹은 바이디렉셔널 GRU입니다. 길이를 맞추는 알고리즘인 CTC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사실 딥러닝이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M2N 임의에 매칭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핵심 아이디어는 음성의 길이에 맞게 텍스트의 길이를 늘려버리자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음성의 길이가 우리가 여기서 밑에 그림을 예시로 들게요. 7이고 우리가 실제로 찾아야 하는 텍스트의 길이가 3이라고 하면 길이 차이가 4개가 나잖아요. 그 4개만큼을 블랭크라는 empty 라벨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더바 C, 언더바 A, 언더바 T, 언더바 이렇게 하면은 3개가 7개로 늘어나고, 그러면은 7개에 대해서 7개 정답을 줄 수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늘리자 하는 건데, 여기서도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어디서 블랭크가 들어가야 되고 어디서 실제 캐릭터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알렉스 그레이브즈가, 어서 들어본 사람 분이 계시겠지만 알렉스 그레이브즈가 이거 얘기를 할 때 그렇다면 이것이 가능한 모든 조합의 합으로 확률을 표시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지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 몰라도 C 다음에 A가 나오고 A 다음 T가 나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언더바 C, 언더바 A, 언더바 T, 언더바랑 언더바 C, A, 언더바 T랑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전체 확률을 삼고 그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훈련을 하자. 그러면 얻어 걸리겠지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대단히 잘 됩니다. 좀 무식한 방법일 수 있는데 사실은 대단히 수학적으로 세련된 방법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연산 속도도 극적으로 빨라져 있는 상황이고 파이토치랑 텐서플로우에 다 기본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CTC를 쓰면 큰 장점은 인코더만 쌓으면 위에서 로스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뒤에 뭐 어떤 구조를 쌓을 필요 없이 딥러닝을 깊게 쌓은 인코더만 쌓고 그 위에 CTC 로스만 넣으면 음성 인식이 가능해지는 간단한 혁신 같은 구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저렇게 CTC로 찾은 거에 정렬 위치가 나옵니다. 밑에 그림을 보면 웨이브폼에서 더 사운드 오브라는 캐릭터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존 방식이 프레임 와이즈 방식입니다. 프레임 와이즈로 나눠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두 번째는 AX, 세 번째는 S, 네 번째는 AW 이게 발음되고 있구나를 사람이 매뉴얼하게 쪼개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쪼개 놓은 대로 1000개 프레임에 일일이 답을 준 겁니다. 그렇게 줬을 때 저런 식으로 확률 분포가 나오더라 하는 얘기고요. 반면에 얼라인먼트 없이, 정확한 얼라인먼트 없이 그냥 end-to-end 매칭하는 CTC의 경우에는 어디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블랭크가 나오다가 특정 순간에 확률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저 부분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것들을 다 합쳤을 때 더 사운드 오버가 나오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거를 보고 저렇게 이제 나오는 probability distribution을 보고 어느 정도 역으로 정렬 위치를 역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산하는 것도 생각보다 자주 쓰여요. 근데 아무래도 AW 같은 O 사운드의 경우에는 저렇게 길게 발음이 되는데 스파이크는 하나만 나오잖아요. 중간쯤 어딘가에서. 저것이 또 CTC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얼라인먼트는 아니에요. 꾸준히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어느 순간에 나온다 정도로만 이해가 됩니다. 자, CTC는 이렇게 쓰기 편하고 알고리즘이 이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디펜던스 어썸션, 이건 수학적으로 내용이니까 좀 중요하진 않지만 인디펜던스 어썸션이라고 하는 C랑 A랑 T가 다 따로 노는 단점이 있고요. 자, 그래서 추가적인 LM 디코딩, 빔 서치 디코딩이라고 하는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성능이 엄청 극적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LM 디코딩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성능의 이득을 보는 구조고요. 자, 요것이 CTC였고요. 그 다음 나오는 이제 M2N 매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희원유님께서 4분 전에 질문해 주신 거 지금 봤는데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프레임을 원래 매기는 게 맞고요.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라스라는 구조가 그 다음에 나왔어요. 라스라는 구조는 왼쪽 그림을 보면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코더에서 1000개가 나오잖아요. 그게 여기서는 리스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인코더의 다른 이름이에요. 리스너. 그 다음 위에 완전히 별도의 스펠러라는 디코더 구조를 추가를 합니다. 이제 네트워크가 훈련할 네트워크가 2개가 됐죠. 스펠러는 스펠러에서는 12개 to 12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리스너는 1000개 to 1000개, 리스너는 1000개 피처를 만드는 거고, 스펠러는 밑에서 몇 개를 만들었든 상관하지 않고 12개 to 12개를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00개를 12개에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스펠러에서는 각각의 워드를 만들 때 1000개 중에 어디를 봐야 할지를 매번 계산을 해서 부분을 집중해서 보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길이를 맞추는 블랭크 같은 조금 낯선 아이디어가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제로 훈련되는 건 12개 to 12개이기 때문에 단순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훈련도 잘 돼요. CTC보다 훈련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CTC가 approximate 된
이제 얼라인먼트를 뽑아주는 거랑 달리 여기서는 실제로 각 단어를 만들 때 음성의 어디를 받는지가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쁘게 어떤 단어를 만들 때 어디의 어떤 부분을 보고 있었나를 표현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렸을 때 스피치도 모노토닉하게 인크리즈하고 텍스트도 모노토닉하게 인크리즈하니까 이렇게 이쁘게 얼라인이 된 그래프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봤죠. CTC, 라스. CTC에서는 네트워크 하나에 뒤에 CTC 로스를 끼얹었고요. 라스는 네트워크 두 개가 들어가고 대신 어텐션이라고 하는 이 어텐션이 실제로 트랜스포머의 모태가 되는 어텐션이에요. 이것도 학습하려면 얼라인먼트 데이터셋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CTC, 라스 그리고 뒤에 나온 RNNT 모두 얼라인먼트 된 데이터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도 알아서 뭐가 어디를 볼지를 자동으로 학습하는 게 포인트예요. 예, 알아서 해주는 게 신기해서 이거 나왔을 때도 대단히 혁신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 그림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훈련을 해보니까 저렇게 자동으로 훈련이 되더라 하는 것이 신기한 점이죠. 여기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뒤에 나오는 뭐 이미지 쪽 어텐션이라든지 아니면 트랜스포머 구조가 이 논문들을 가끔 인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아키텍처는 RNNT라고 하는 트랜스듀서 아키텍처입니다. 이거 왼쪽에 있는 그림 CTC랑 대단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거도 CTC랑 기본 개념은 비슷합니다. 매 순간마다 이제 텍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음성을 진행을 하면서 청개를 하나씩 보면서 여기서 이제 다음 단어로 다음 캐릭터로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캐릭터에 머물러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개 to 12개짜리 맵이 있는데 다음 단어가 나올 때까지는 그 라벨이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라벨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하면 나는이라는 걸 처음 예측을 하고 그 나는이라는 말이 끝날 때까지 그 프레임이 끝날 때까지 그 나는이라는 단어를 예측을 하고 어느 순간 학교에라는 것이 들어가면 그 다음 학교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라인먼트 된 데이터는 필요가 없고 자동으로 알아서 언제 자기가 넘어가야 되고 언제 자기가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저절로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음성 프레임이 하나 넘어가는 매 순간마다 지금 단어를 유지할지 아니면 다음 단어로 진행할지를 찾아내는 구조고요. CTC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모든 경로, 가능한 모든 패스의 조합으로 확률을 계산을 하고 그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훈련을 합니다. 블랭크랑 비슷하면 좀 다르죠. 블랭크를 넣어서 길이를 맞추는 느낌이었고 얘는 개수를 찾는 느낌이죠. 각각의 단어에 대한 윈도우가 이제 스피치에서 몇 개를 차지하나 하는 여기서는 모델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3개 모델이 결합이 돼야 돼요. 음성 정보를 뽑기 위한 음성 스텝, 그 다음에 텍스트 정보를 뽑기 위한 텍스트 스텝, 그리고 지금 상태의 음성과 지금 상태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최종적인 예측을 뽑아내는 최종 조인트 네트워크, 총 3개가 결합이 돼야 되는 구조고요. 그럼에도 이렇게 복잡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모델들은 라스 혹은 RNNT 둘 중 하나로 주로 훈련이 됩니다. 가면 갈수록 RNNT 구조가 더 각광받는 추세고요. 왜 라스보다 RNNT가 각광받느냐에 대한 얘기는 아마 다음 시간에 나오는 스트리밍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CTC, 라스, RNNT 얘기를 했고요. 지금 질문하신 거죠? 네, 인간이 정하면 애매한 부분인데 딥러닝은 그런 거 없나요? 자동으로 되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서요. 애매합니다. 딥러닝 해도 여전히 애매해요. 딥러닝 해도 여전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보기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얼라인먼트가 대충은 맞습니다. 순서는 맞고요. 대충 위치도 맞는데 그것이 정확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딥러닝은 근데 그 대충 어느 정도 맞추는 걸로도 훈련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CTC에서 AW 같은 게 딥러닝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CTC에서
AW 같은 경우에는 적다 중간에 나오지도 않고 어느 이상한 위치에 껴 있었잖아요. 저거는 CTC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디펜던스 어썸션이 있어서 좀 더 영향이 있습니다. 저게 있어서 위치가 어디서 나올지 좀 랜덤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라스랑 RNNT를 더 많이 쓰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라스랑 RNNT에서는 아까 얘기한 인디펜던트 어썸션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서머리로 잠깐 넘어가면 이제 제일 왼쪽에 CTC가 있고요. 두 번째로 RNN 트랜스듀서 그림이 있고 세 번째로 어텐션 구조가 있습니다. CTC는 인코더만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는 어텐션은 인코더랑 디코더가 있으면 되고 어텐션은 그냥 알고리즘이고 세 번째는 인코더랑 프리딕션 네트워크랑 조인트 네트워크 세 개가 있는 RNN 트랜스듀서입니다. 네, 근데 순서는 정해져 있으면 대충 때려 맞춰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대충 때려 맞춰도 훈련이 되는 게 포인트죠. 딥러닝은 약간 블랙박스니까. 사실 뭐 얼라인먼트를 보고 우리가 얼마나 훈련 잘 됐다를 얘기를 하지만 그 얼라인먼트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잠깐 리마인드를 다시 하면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N2, M 서로 다른 개수를 맞추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최근 스테이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리브리 스피치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1000시간 정도의 오디오북 데이터인데요. 이게 2015년에는 이미지넷 같은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데이터였는데 GPU가 주어지고 하면서 이제 리브리 스피치가 요즘 다들 이미지넷을 기본으로 쓰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리브리 스피치가 기본 데이터셋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거는 이제 앞에서 말한 스피치 데이터의 종류에 따르면 리딩 데이터입니다. 오디오북을 한 사람 혹은 특정 성우가 계속 끝까지 읽은 데이터고요. 문장 단어로 잘 쪼개져 있고 영어로만 구성되어 있고 전부 다 잘 처리되어 있는 어트란스를 들고 있고 하는 경우고요. 약 1000시간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노이즈가 전혀 안 껴있는 클린 파트가 있고 이제 노이즈가 껴있는 아더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클린 데이터에서는 리브리 스피치가 크게 비슷한 뭐라 그래야 돼? 다시 얘기할게요. 리브리 스피치는 클린 데이터에서는 이미 사람을 뛰어넘은 지 오래고요. 오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리브리 스피치 데이터를 봤을 때 약 5.8% 정도의 워드 에러 레이트를 보인다고 해요. 근데 딥 스피치 2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모로 기념비적인 논문이라고 여기서 처음으로 인간보다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2015년에 뭐 알파고도 있었고 딥스피치 2도 있었고 음성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의미가 깊은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꾸준히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내려왔고요. 에러 레이트 지금은 1몇 %대를 보는 구조가 이미 나와 있고 심지어 저거 공개도 돼 있고 그 위에 게 공개가 돼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이라는 게 사실은 더 음성 인식 자체는 엄청 좋아질 여지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은 5.8%나 틀리는데 지금 네트워크는 1%밖에 안 틀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데이터 바를 너무 많이 타는 부분이 또 ASR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잘 훈련된 모델도 노트북 마이크에 대고 말하면은 인식률이 형편없을 때가 많아요. 또 엄청나게 좋은 그 이유는 뭐 당연하죠. 이제 훈련된 데이터와 실제로 마이크로 들어간 인풋 데이터가 완전히 달라서 그런 거죠. 전혀 못 배운 거니까요. 한국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고 킴 케이스님께서 해주셨는데 한국어 음성 쪽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케이스폰 스피치인가 데이터셋이 몇 개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데이터가 나온 그렇게 유의미한 크기의 큰 데이터가 나온 것도 제가 알기로는 1, 2년밖에 안 된 걸로 알고요. 그쪽 벤치마킹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아직은 안 건드려봐서 그쪽은 성능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훈련하나 좀 궁금하기도 한데 아마 해보신 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어도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제 생각에는 아직 사람보다 정확하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건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해보고 싶긴 한데 어떤 식으로 돼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네, 뭐 혹시라도 케이콘 스피치로 훈련하신 분이 아마 많으실 건데 뭐 있으시면 말씀 나중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또 감사히 듣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앞에 내용을 다 합친 것보다 다음 장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번 1시간 발표 동안 제일 중요한 거 2개를 고르라면, 2페이지를 고르라면 저 앞에 있었던 스피치 데이터의 중요성, 스타일과 밸런스, 노이즈가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 훈련 안 한 건 제대로 못 맞춘다. 아무리 훈련 잘 된 리뷰 스피치에서 1% 나오더라도 사투리가 섞이면 보드 에러 레이트는 10% 넘게 떨어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여러분이 당장 음성 인식이 급하다면 상용 음성 인식 API를 써라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대부분의 모델은 이미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2020년, 2021년에 꾸준히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를 갱신하고 있는 것들은 페이스북과 구글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두. 바이두는 중국어를 제일 잘해요. 바이두는 중국어, 영어 다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그래서 상용 음성 API를 쓰는 게 사실은 성능이 잘 나옵니다. 생각보다 잘 나와요. 한국어도 있습니다. 구글에는 확실히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코타나는 아직 한국에 상륙을 안 했고, 아마존은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고, 네이버랑 카카오랑 마인즈랩 같은 데서도 지금 서비스가, 베타 서비스가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음성 인식 API들은 상당한 성능을 자랑을 합니다. 이미 삼성 폰이나 애플 폰에 들어있잖아요, 음성 비서가. 그리고 네이버 스피커도 음성 인식을 하고요.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이 상용 수준이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저 회사들은 다, 특히 한국 회사들은 다 나름의 데이터 셋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 정확히는 모르죠. 저 회사에 다닌 적이 없어가지고 정확히 모르고 이제 자체적으로 훈련을 했겠죠. 자, 근데 만약에 상용 음성 API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거나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좀 특수한 환경의 데이터다. 뭐 엄청 노이즈한 환경의 데이터다라든가 아니면은 나는 뭐 특별히 자동차 안에서의 음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는 훈련이 필요해라고 하면은 직접 훈련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네, 킴케이스님께서 하이 구글하면 좀 늦게 반응하는 게 계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이 구글 했을 때 늦게 반응하는 거는 키워드 인식을 한 다음에 그 키워드 인식이 정확한지 체크를 하는 과정이고요. 하이 구글 체크를 하는 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온 디바이스에서 일어나는 걸로 아는데 온 디바이스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 좀 느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온 디바이스나 서버에 갔다 오는 걸 수도 있고요. 내부 구조는 어떻게 짜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 이제 스트리밍과 논 스트리밍 방식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음 주에 제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직접 훈련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파이토치를 이용하는 페어 시퀀스, ESPnet, 스피치 브레인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실 수 있고 TF2를 기반으로 하신 경우에는 TF-ASR, 링보, 텐서플로우 ASR 저거 텐서플로우 공식 프로덕트는 아니고요. 링보가 공식 프로덕트고 그다음 엔비디아에서 나온 데모 같은 것들 있고 허깅 페이스에서도 최근에는 음성을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고요. 웨이브 투 레터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서 나온 C++로 짜진 라이브러리라서 저거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허깅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영님께서 저번 시험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자연어라는 게 텍스트만이 아니라 스피치도 자연어다라는 거를 모토로 내세우고 스피치로 확장을 하고 있죠. 사실 맞는 말이고요. 음성인식 같은 경우에도 텍스트를 빼놓고 얘기가 안 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확장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즘 대세는 사실 오픈소스부터 처음부터 훈련하는 게 아니잖아요. 버트도 그렇고 GPT도 그렇고 사전에 훈련된 모델로부터 훈련해 나가는 게 대세인데 웨이브, 스피치에는 그런 게 없나?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있습니다. 사전에 훈련된 음성인식 모델로부터 훈련을 해서 좋은 성능을 내는 아키텍처들이 최근 1년 사이에 많이 나왔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웨이브 2 100이라는 논문이고 그 논문, 그러니까 프리트레인과 셀프 슈퍼바이즈, 세미 슈퍼바이즈 사용하는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딥러닝 스피치에 대해서 뭐 대충 빠르게 훑은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다룰 거예요. 뭐 스트리밍, 논스트리밍 아까 얘기했던 방식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이거의 레이턴시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면은 프리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 있는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라벨이 없는 웨이브를 모으기 쉽잖아요.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긁으면 되니까. 네, 그런 걸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디오도 이제 프리트레이닝, 파인튜닝 구조로 갖고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대세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사람의 음성 발성 기관이라는 게 사실 인종이 다르고 뭐 성별이 다르고 크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언어권이 달라도. 그래서 영어로만 프리트레이닝이 돼 있어도 어차피 사람의 발음 기호가 다 거기라서 다른 언어로 바꿨을 때도 잘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허깅 페이스에 가보시면은 웨이브 투백 힌두어로 했다, 웨이브 투백 일본어, 영어로만 파이팅이 돼 있는데, 프리트레이닝 돼 있는데 일본어로 바꾸는데 얼마나 걸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한국어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알고리즘이 프리퀀시 도메인으로의 변환을 기본으로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음성 인식 같은 경우에는 프리퀀시 도메인으로의 변환이 절대 닿습니다. 웨이브 투 백 같은 경우에는 아니에요. 웨이브 투 백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웨이브 폼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이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만약 프롬 스크래치로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까 말한 스펙트로그램 뽑고 그 중에서 매일 스펙트로그램 바꾸고 하는 것이 사람 발성 기관과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빠르게 이득을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도 있죠. 아까 말한 대로 16만 개를 12개로 맞추는 것보다는 1000개나 128개를 12개로 맞추는 게 쉬우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해서 딱 1시간 한 것 같은데,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